국뽕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가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증명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가 통제 불능 상태에 오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낼지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국제금융자본들은 그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금융위기를 급발진시킬 거예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이 되면서 미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어요. 미국 경제의 앞날이 결코 밝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왜 성공했을까요? 왜 승리했을까요? 여러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제 견해로는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재건, 이 정책 슬로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아닌가 싶어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데 어떤 국민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승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위대한 미국 재건과 같은 국뽕은 이성을 잠재워요. 이성이 잠을 자면 감성이 역할을 해요. 감성이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경제든 국가든 문제가 생겨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국뽕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가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증명했어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제3제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태인 학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패배,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분리, 이런 비극을 맛봤잖아요. 독일만 그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진핑을 한번 봐봐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1대1로를 내세운 중국몽, 이것도 전형적인 국뽕이거든요. 국뽕이 득세를 한 다음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국뽕은 일부 극렬주의자들을 극단적으로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국뽕이 우세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기승을 부려요. 근데 세계사를 보면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설령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쇠락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민주화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큰 위기에 닥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국제 경쟁의 성장 잠재력, 성장 지속력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뽕이 그걸 반대 방향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럼 파국적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국뽕의 전형적인 상징이에요. 근데 이 자국 우선주의가 성공했던 사례는 세계사에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세계 대공황 때 미국이 국내 산업보, 국내 고용보 이걸 앞세워서 홀리 스무트법을 통과를 시켜요. 관세를 왕창 끌어올리고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경제는 대공황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대공황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낼지 그게 지금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상원과 하원의 힘도 막강하래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이 공화당 상원은 하원 의원들 중에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어느 정도는 그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어떤 보호막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겠죠. 위대한 미국 재건 이런 의미에서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게 되면 희한하게 경상수지가 한 1년 정도는 오히려 줄어요. 근데 2년 차부터는 이게 경상수지 적자를 갑자기 키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통제불능 상태까지 가요. 이게 1980년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통제불능 상태에 오게 되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건 트럼프로서는 용납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유지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일본에 대해서 엔저 정책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펼치게 되면
그 반사 작용으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그 고환율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통화 약세가 미국 강달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게 될 거예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수축된 유동성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켜서 금융위기를 급발진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특히 세계 경제라는 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나라만 잘 나갈 수 있겠어요? 모든 나라가 잘 나갈 때 그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갔잖아요. 그 빼앗긴 나라는 어떻게 됐겠냐고요. 유동성이 수축됐을 거 아니에요.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성은 더 수축이 되고, 유동성이 수축이 되니까 경제 활동은 둔화되고, 또 일부 국가들은 그 외환위기까지 실제로 겪었잖아요.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 경제도 반드시 그 부메랑을 맞아요. 이거는 1980년대 초에 이미 미국이 겪었어요. 1980년, 81년도에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웠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가서도 그랬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하나도 없이 다 외환위기 늪에 빠져들었었고, 그 밖에 제3, 4계 국가들도 모두 다 외환위기 늪에 빠졌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1982년도에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유일하게 미국만 플러스 성장을 해요. 선진국 중에서. 그게 지속될 줄 알았죠. 근데 1983년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미국만 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어느 한 나라만 잘 살 수 없어요. 다 같이 잘 살아야 같이 잘 사는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반드시 그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위험해요. 미국 좋죠. 현재까지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고 있어요. 특히 서유럽 경제 심각해요. 거기 가서 생활해봤거나 여행해 본 사람들 다 알아요. 물가 상승률은 높았고, 성장률은 낮았고, 소득 증가 속도도 따라서 낮았고, 그러니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근데 미국만 홀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겠냐고요. 다른 나라의 경제난이 금융위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즉시 이게 다른 나라로 전염이 돼요. 그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미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어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그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꺼지는 만큼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미국 경제의 앞날이 결코 밝은 게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어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미국 경제에서도 경제 봉쇄 조치가 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급강하면서 경제 악순환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버는 통화는 52%를 증가시켰고 재정 지출은 42%를 증가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당시에 진행되던 경제의 악순환, 그걸 차단해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게 경기 과열을 불러일으켜요. 2021년도 성장률이 5.9%예요. 근래 20, 30년 내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요. 갑자기 그렇게 성장률이 상승을 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일 먼저 물가가 상승해요. 국제 수지도 악화돼요. 경상수지는 2.2%에서 3.8%까지 급증을 하게 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달에 한때 9.1%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4%대, 5%대 하다가 지난해 초에 겨우 3%대로 낮춰졌고, 최근에 2%대로 한 배 낮춰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3%대로 다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20% 이상 올랐겠죠? 근데 그동안에 소득은 20% 증가했나요?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가 유일하게 혼자 호황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도 줄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경기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주식시장의 호황을 누리면서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소비를 늘렸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소비 성향에는 큰 영향을 못 끼쳤어요. 최근에 미국이 갑자기 0.5% 또 0.25% 인상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2022년 3월부터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왜 갑자기 기준금리를 이렇게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이렇게 인하를 했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연속 인하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커졌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예요. 지금은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장차 세계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게 전염이 되게 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25%까지 떨어뜨려야 돼. 그리고 본원통화도 2배까지 끌어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신용 승수만큼 유동성이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신용 파괴원리를 차단해낼 수가 있으니까 본원통화도 그만큼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돼요. 그러면 경제의 그 강력한 구조조정이 자동적으로 경제 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 재조정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요가 감퇴하는 것보다 총 공급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면 수요가 우위인 시장이 형성이 돼요. 수요가 우위인 시장이 형성이 되면 아무리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해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더 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비자들이 생산자한테 먼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다른 비용들, 판촉 비용, 수송 비용, 또 광고 비용 등등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기업의 이익은 커져요. 그러면서 경제는 살아나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그 경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짧은 기간에 해소될 수 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혹시라도 홀로 내리면 달러는 금방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이 이탈하면 미국 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그리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급발진을 해요.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는 걸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금융위기 터지는 것은 막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국민들 많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올지 그게 두렵잖아요. 제일 먼저 미군 주둔비 10배로 끌어올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저는 그거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 그 생산시설들 전부 다 미국으로 옮기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 산업도 그렇지, 반도체 산업도 그렇지, 기타 조선 산업도 미국으로 끌어오라 그럴 것이지. 우리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나마 희망이 그런 건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중국, 우리나라 모두에게 국제수지 개선하라고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려야죠. 환율을 떨어뜨려야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국내 금융자본들, 국제 금융자본들 딱 국내로 돌아와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되고 성장도 높아지고 경제는 호황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오더라도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그걸 차단해낼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저는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트럼프의 집권이 미국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세 폭탄 타격 심각하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단기적일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관세 폭탄이 터지죠. 그럼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럼 이겨내요. 대부분 이겨낸다고요. 우리 환율이 떨어질 때 그랬었잖아요. 관세 폭탄으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기업 망하기 직전까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이엔드 제품 개발해내요. 과학기술 더 발달시켜요. 그리고 생산비도 극단적으로 아껴가면서 이익을 남겨내게 돼 있는 게 기업들이에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관세 폭탄이 터지더라도 우리가 우려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심각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외부 경제 여건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학이 가르치는 게 그건데, 근데 세계 경제사를 보면 경제 여건이 어려지면 경제가 오히려 더 호조로 보여요. 그거 희한하죠. 그럼 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죠. 그 여건에 기업들은 망하기 직전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죠.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얼마나 절실함을 느끼느냐가 그 기업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은 더 강화되고 그리고 경영수도 호전이 돼요. 그런 사례는 이루 말없이 많아요. 오히려 경제 여건이 호조일 때는 반대의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기업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 필요가 없으니까 모험적인 투자, 과학기술 투자, 또 원가 절감 등등의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경제 여건이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가 경제는 스스로 망해가고 스스로 성장해가고 번영해가요. 여건과는 상관없어요. 미국 정부가 강요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환율이 700원대. 근데 2배 이상이에요. 얼마든지 떨어뜨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성장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정상화되면 지금 우리 한 34,000달러니까 68,000달러, 70,000달러 갈 수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내수기업들도 도산 직전으로 몰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경제 전체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성장 지속력도 강화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발 미국이 강요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환율을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를 금방 6% 성장이 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과 이 국민의 이 경쟁력 성장력 세계 최강이라고 봐요.